살다 보면 내가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다. 내가 가진 재능에 비해 다른 사람의 재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 그때 우리는 깊은 열등감을 느낀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대를 하고 1년이 지난 23살 때까지 나는 줄곧 가수를 꿈꿨다. 실력은 볼품없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쉽게 가수가 꿈이에요 라고 말은 못했지만, 나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수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쯤은 다 알 정도로 정말 노래에 진심이었다. 중고등학생 때는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제대로 카피하고 싶어서 수업 시간만 빼고 온종일 이어폰을 귀에 끼고 살았다. 어떤 날은 선생님 몰래 조용히 노래를 듣다가 걸려서 엄청나게 혼난 적도 있었다. 그렇게 학교가 끝나면 서울에 있는 보컬 학원에 가거나 수업이 없는 날은 집에서 조용히 호흡 연습, 발성 연습을 했다. 잠자는 시간과 수업 시간만 빼고, 아니 심지어 수업 시간에도 공부는 뒷전이었고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그랬다. 나는 진심으로 가수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을 노래에 쏟아부었다. 노력에 비례하여 노래 실력 자체는 조금씩 좋아지는 듯 했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코 나아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고음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남자 노래의 대부분의 클라이맥스 부분은 쉽게 올라가지 않는다고 보면 되었다. 힘을 줘 억지로 올리려고 하면 야, 쟤 왜 악서? 라고 할 만한 듣기 싫은 소리가 났다. 나 스스로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걸 알고 있다고 해서 악을 쓰지 않고 편안히 고음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었다. 그렇게 난 벽을 마주하였다. 하지만 가수의 꿈을 포기한 건 아니었다. 오래 그리고 꾸준히 노력하면 멋진 다른 남자 솔로 가수들처럼 부드럽게 고음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오늘이 안 되면 내일 될 것이다. 내일이 안 되면 모레 될 것이다. 모레도 되지 않는다면 글피에 될 것이다. 라고 나 자신에게 매일매일 최면을 걸었다. 그렇게 난 열심히 노력할 수 있었다. 매일 노래 생각을 하고 여러 발성법들을 공부했다. 믹스 보이스를 연구했고 두성을 찾아다녔다. 오직 어제의 나 자신하고만 비교하며 열심히 그리고 부단히 노래 연습에 매진했었다. 그렇게 내 노력을 기특하게 여기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나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던 나를 만나게 되었다. 내가 가수가 되기를 포기했었던 23살 때, 보컬 학원에 다니면서 틈틈이 노래방 모임을 나가곤 했는데, 거기서 어떤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평범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다.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인 노래방에서 그는 내가 8년 동안 목표로 했지만 결국 부르지 못했던 그 노래를 불렀다. 너무나 편안해 보이는 얼굴로 말이다. 내가 8년 동안 꿈꿔왔던, 꿈에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잘 부를 수 있었던 그 노래를 18살짜리 고등학생이 쉽게 불러버리고 만 것이다. 주위 사람들의 표정은 경의로 가득했다. 나 역시 그들의 얼굴 표정과 별다를 것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에 그
그의 노래 실력에 대한 경이로움 말고도 또 하나의 감정이 꿈틀거렸다. 나는 노래가 끝나고 그 고등학생 친구에게 물었다. 저기 혹시 노래 배운 적 있어요? 아니요. 그래요? 그럼 원래 고음은 그렇게 잘했나요? 아, 네, 고음이요? 그냥 뭐 노래방에서 부르다 보니까 좀 연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절로 되던데요? 아, 네. 나는 그날 노래방 모임이 끝나고 정신이 나간 얼굴로 어두운 골목길을 터덜터덜 걸었다. 내 마음처럼 캄캄한 밤길을 걸으며 나는 내가 보냈던 그 하루하루들을 곱씹었다. 돌이켜보니 즐거웠고 또 행복한 순간이었다. 노래 실력은 크게 늘진 않았지만 어제보다 조금은 나아졌고 좀 더 나아질 내일을 그렸다. 노력하는 나 자신을 기특해 했고 또 진심으로 격려해 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그 모든 즐거웠던 추억들이, 행복했던 기억들이 너무도 가치 없이 느껴졌다. 나의 행복의 기준이 나 자신에서 다른 사람으로 옮겨간 순간이었다. 야, 18살이 저 정도인데 너는 뭐 했냐? 뭐 하는 거야? 그날 이후로 마음은 나에게 자주 그런 말을 했고 노래는 더 이상 즐겁지 않았다. 무엇 때문인지 나를 격려할 수 없었다.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때 그 순간을 떠올린다. 내가 그때 그 고등학생 친구의 노래를 듣고 느꼈던 감정은 경이로움 그리고 열등감이었다. 가수가 되고 싶은 꿈을 꾸며 부단히도 노력했던 나는,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길 원했던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고등학생 친구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된 순간부터 나라는 사람은 순식간에 불행한 사람이었다. 못난 사람이었고 재능이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때 몰랐던 걸 지금은 알고 있다. 느껴지는 대로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 감정을 붙들고 그 괴로움 속에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통째로 흔들린다면 결국 손해보는 건 나다. 물론 열등감이라는 것이 생각하지 말자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건 잘 안다. 하지만 살다가 불쑥불쑥 남과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나는 열등감에 흔들리던 그때의 내 모습을 떠올린다. 그러면 지금 내 앞에서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서 눈을 뗄 수 있다. 지금의 나 자신을 조금 더 애정을 갖고 바라볼 수 있다. 나 자신을 조금 더 애정을 갖고 바라보자. 그리하면 보일 것이다. 무리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잘 하고 있는 나 자신이 보일 것이다.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고 있는 내가, 그런 내가 보일 것이다. 이 세상에 완전히 완벽한 사람은 없다. 어떤 부분이 뛰어나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면 나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말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우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짧게 쓴 제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봤는데요. 이 심규선 작가님의 밤의 끝을 알리는 이란 책을 읽고 옛날 학창시절의 저의 이야기가 떠올라 한번 써보았습니다. 저도 작가님하고 되게 비슷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고음이 잘 되지 않은 것. 그게 문제였죠. 근데 일단 문제 자체는 노래를 잘 못해요. 저희가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심규선 작가님은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죠. 근데 저는 노래를 잘하지 못해서 그냥 저 혼자만의 꿈이었던 것 같아요. 아, 가수가 되고 싶다 라고. 근데 이제 고음이 잘 되지 않으니까 너무 괴로워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심규선 작가님은 곡을 쓰기로 결심했다 라고 하시잖아요.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서 나가신 거죠. 꼭 고음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단하시기도 하고 되게 멋져 보이고 나는 왜 그때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왜 난 그냥 포기하려고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냥 제 열등감만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인구나. 역시 타고난 사람들한테는 안 돼. 라는 생각에 내 자신을 미워하고 괴롭히면서 많은 시간들을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좀 후회가 돼요. 그렇게 하지 말걸. 조금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어볼 걸 하는 생각. 어떤 분들은 너 되게 저음이 매력적이야 라고 말해주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20대 초반만 해도. 그죠? 저는 그때 그런 말들을 참 그냥 위로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냥 얘가 고음을 못하니까 중저음만 목소리가 나오니까 위로 삼아 해주는 말이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닐지도 모른다. 정말 진심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게 됩니다. 네.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심규선 작가님의 말처럼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는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조언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꿈꾸지도 못하죠. 나의 미래를. 그렇죠? 심규선 작가님의 말처럼 좌절과 절망의 장막을 걷어버리고 거기서 내가 나올 수 있는가, 나왔는가, 아니면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가. 그 차이로 나라는 사람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머물 것인가를 결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나까짓게 감히? 뭐 이런 생각으로 포기하죠. 근데 또 여러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면 많습니다. 네. 하고 싶은 건 해야죠. 그죠? 좀 그런 주의예요. 하고 싶은 건 해야죠. 한번 사는 인생인데 힘이 들더라도 길에 있을 겁니다. 하고 싶은 건 취미로라도 해도 돼요. 그죠? 저도 취미로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내가 행복하면 됐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즐겁고 내가 웃을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잘했다 잘했다 하는 몇 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한걸요. 예. 그래요. 저 이 책 되게 재밌게
놀래면서, 그리고 막 너무 잘 쓴다, 글 너무 잘 쓰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읽었던 것 같아요. 유려한 문장과 시의적절한 단어, 저는 이렇게 못 쓰는데 하면서 좀 좋았어요. 심규선 작가님의 밤의 끝을 알리는. 읽다가 심규선 작가님의 노래도 막 틀어보면서 들으면서 읽었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읽어보세요. 정말 제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저 이런 게 좋아요. 이런 에세이가 되게 좋아요. 뭔가 자기 고백적이고 솔직하고 내밀한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에세이가 참 좋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잘 자요. 푹 주무시고 좋은 꿈 꾸시기 바랄게요. 내일부터 비가 내릴 것이고 초여름 땡볕에 축축 처진 수국 잎사귀들을 그대로 두고 말린다. 모른 척 두고 보기가 영 불편하지만 조금만 힘내라고 마음속으로 덧붙여 본다. 오늘 불을 죽이면 당장은 숙인 고개를 들겠지만 장맛비까지 더해지면 과습으로 뿌리가 견디기 힘들 것이다. 지난날 식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때 그저 예쁘다고 매일 물을 주다 과습으로 죽인 식물이 어디 한두 그루였던가. 잎이 좀 처진다고 식물이 죽지는 않지만 뿌리가 썩으면 돌이킬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꽃잎보다 흙 속에 감춰져 있는 뿌리이므로. 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던 한여름 어느 낮에 태어났다. 앞으로 영원히 보호자이자 아버지가 된 26살의 땐 청년은 병원 복도를 가로질러 달리면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을 붙잡고 감사하다고 외쳤다고 한다. 앞이 보이지 않는 폭우를 뚫고서 근처에 유아용품 가게로 달려가 여자아이에게 안겨줄 만한 작은 인형을 급히 집어든 뒤 그는 다시 병원으로 뛰어들면서 그만 빗물에 미끄러져 크게 반원을 그리며 뒤로 나자빠졌다고 한다. 그런데 바닥에 쓰러진 채로 계속 웃고 또 웃었다고 한다. 너무나 기뻤기에 아픈 줄도 몰랐다고 한다. 아빠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폭우가 내릴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또 하신다. 그래서 나는 마치 극장에 앉아 스크린으로 지켜본 것처럼 나의 탄생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떠올릴 수 있다. 큰 비와 함께 태어난 딸아이는 이제 어른이 되고 점점 나이가 먹어가는데 여름비는 몇십 년의 세월을 우습게 거슬러 올라가 나와 아빠를 언제나 그 순간에 데려다 놓는다. 내가 자라는 동안 우리 부녀는 함께 살지 못했다. 기억나지 않는 갓난아이 시절을 제외하고는 부모의 품에서 지내본 적이 없기에 추억할 만한 거리도 없고 어리광 같은 것도 모르는 채로 컸다. 아빠는 늘 멀지 않은 곳에 있었지만 내가 그리워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건 아니었다. 그러다 우리 부녀가 처음으로 여러 달 동안 24시간 함께 지낼 수 있게 된 사건이 일어났다. 내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다. 17살이 되던 해 봄, 나는 고등학교 입학식을 며칠 앞두고 신호를 무시한 채 달려온 트럭에 머리부터 받쳤다. 뇌내 출혈이 일어나 두개골을 여는 큰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 직전 잠시 깨어났을 땐 누군가가 내 머리를 삭발하고 있었다. 마취에서 깨 서서히 정신이 돌아올 땐 침대에 눕혀진 채로 수술실에서 밀려 나오고 있었는데 저 멀리 복도 끝에서 달려오는 아빠의 모습이 보였다. 13시간 내내 우셨는지 퉁퉁 부은 얼굴이 엉망진창이었다. 막 수술을 마친 내 뇌는 그 즉시 용감하고 다정한 방식으로 작동했다. 누운 채로 챔피언처럼 두 손을 맞잡고 허공에 마구 흔들어 보인 것이다. 그 행동으로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은 아마도 이러한 뜻이었을 것이다. 딸은 싸웠고 살아남았어. 이제 안심해도 돼. 싸움은 끝났어. 아빠. 아빠는 온통 젖은 얼굴로 다가와서 까불고 있다며 내 어깨를 퍽하고 치셨다. 간호사와 의사들이 일순 기겁을 하며 아빠를 말렸다. 아버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버님. 우리는 킬킬 웃었고 나는 곧바로 기절하듯 다시 잠들어 버렸다. 17살의 나는 수술 자체가 끝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튿날부터 진짜 전투가 시작된다는 걸 배우게 되었다. 며칠이 지나도록 미음 한 숟갈도 삼키지 못했고 잠시 앉아있는 것도 불가능했다. 머리는 항상 붕대로 두껍게 칭칭 감겨 있었는데 미간 위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었다. 내 코끝에서는 늘 소독약 냄새가 진동을 했다. 매일 혈관으로 투여되는 항생제는 너무 독해서 맞는 순간 온몸에 구멍이 뜨끈해지고 입과 코에서도 내내 약품 맛이 맴돌았다. 아빠는 절대로 거울을 보여주지 않으셨다. 나는 진통주사를 더 놔달라는 말만 겨우 할 정도로 쇠약해진 채 고통과 싸우는 몇 주를 보냈다. 그때 얄궂게도 병실 창밖에 오래된 벚나무가 그것이 만개하여 창 너머 세상으로 하얀 꽃비가 펄펄 내렸다. 침대 머리맡에는 벚꽃 속보다 더 붉은색으로 쓰인 절대 안정이란 팻말이 늘 내걸려 있었다. 마치 그게 내 이름표라도 되는 양 말이다. 내가 다친 뇌 부분은 언어 능력을 관장하는 영역이라고 했다. 같은 부분을 다쳐 함께 입원실을 쓰고 있었던 17살의 작은 꼬마 친구는 말하고 쓰는 법을 잃어버려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다. 회복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나는 사고 전과 다름없이 말할 수 있었고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일까지는 생기지 않았다. 매일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언니들이 내 머리를 조여맨 붕대를 새 것으로 갈아주고 회진을 돌 때마다 나를 면밀하게 살펴주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에요. 경과도 좋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너무너무 아파서 차라리 정신을 잃고 싶을 정도였다. 눈을 뜨면 너무 아프다고 모르핀 주사를 놔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였다. 그렇게 또 침대 위에서의 몇 주가 흐리게 지나갔다. 그래도 시간은 지나갔다. 아빠에게는 유머가 있었다. 기질이 호쾌하고 천성이 다정한 아빠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주변 사람들을 웃게 하는 특별한 무엇이 있었다.
오늘 조용하면 내일은 곡소리가 나는 대학병원의 입원 병동에서도 아빠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웃음을 짓도록 만들어 주었다. 처음 보는 사람이나 오랜 병간호에 지친 사람, 간호사나 환자 가릴 것 없이 아빠는 언제나 말을 건넸다.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늘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건넸다. 누구나 아빠에게 쉽게 경계를 풀었고 그런 재능이 없었던 나는 그 모든 게 참 신기했다. 죽음과 고통으로 마비된 병동에서도 아빠 주위로 따뜻한 공기가 감도는 건 말이다. 아마 그러한 능력은 지나치는 사람 모두를 한 사람으로 보는 감각에서 비롯된 것 같다. 토요일 특식이란 게 있었다. 간이 없어 밍밍한 매일의 병원식을 대신에 일반식을 먹을 수 있게 해준 병원 측의 배려 같은 것이었다. 우리 부녀에게는 대단한 이벤트였다. 왜냐하면 돈가스 또는 짜장면 같은 식으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아빠가 결코 양보해주지 않아서 늘 가위바위보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일주일 동안 기다린 토요일에 단 한 번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을 위해 펼치는 운명의 승부였다. 어찌나 떠들썩했던지 다른 병실의 환자들과 그들의 보호자들과 간호사 언니들도 와서 웃으며 구경을 할 정도였다. 그때는 아빠가 왜 아픈 나에게 그냥 양보해주지 않는지, 왜 항상 내가 먹고 싶다고 한 것과 다른 메뉴를 주장하는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못했다. 그냥 재미있었다. 그러자 없던 활기도 슬그머니 생겨났다. 아빠는 나를 너무나 평소처럼 마치 전혀 아프지 않은 아이처럼 대했다. 절대 안정이 내 이름표이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들도 모두 나를 손안의 새끼 새처럼 대하는데 말이다. 아빠는 나를 툭 치거나 쓱 밀거나 부하가 날 때까지 놀려대거나 심지어는 내리막 복도에서는 내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놔버리기도 했다. 어린 마음에 아빠가 날 막대하는 모습을 보니 내 상태가 썩 괜찮은가 보다 하고 자연스레 생각하게 되었다. 나의 상태가 중하다면 부모로서 이렇게 막대하지는 못할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 한번 일어나서 걸어볼까? 벽을 짚고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있을까? 하는 도전의식도 조금씩 생겨났다. 아빠는 내가 아프다라는 인식에 사로잡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끊임없이 짓궂은 장난을 걸어왔고 그 때문에 아프다는 인식의 병실에서만큼은 비교적 빨리 벗어나게 되었다. 그로부터 몇 주가 더 지나자 복도를 뛰어다닐 정도로 건강하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심지어 입원하기 전보다 더 통통하게 살이 올라 보기 좋아진 두보를 하고서 말이다. 두상 전체를 가로지르는 엄청난 흉터를 얻었고 가발을 쓰긴 했지만 초여름이 되기 전 학교도 다시 다니게 되었다. 장마의 시작이 예고되었고 신선한 비 내음이 내가 사는 골목과 마을 어귀를 달콤하게 감싸고 돈다. 아끼는 수국과 야생화 포기들이 목이 말라 축축 처진 것을 보고도 물을 주지 않으려 참는 그 마음이 쉽지가 않다. 비에 꺾이지 않도록 수영을 잡아주고 상한 잎도 골라내준다. 그래도 물은 주지 않는다. 뿌리가 과습하면 꽃도 줄기도 전부 잃는다.
내가 입원해 있던 시절 아빠는 한 달이 넘어가도록 절대 거울을 보여주지 않으셨다. 조르고 졸라 겨우 거울을 한번 보게 되었을 때 거기에 비친 내 얼굴은 콰지모도나 프랑켄슈타인 아니면 그 둘을 더 끔찍하게 합쳐놓은 것처럼 못 볼 꼴이 되어 있었다. 머리를 수술했으니 얼굴 전체가 퉁퉁 부어올라 엉겨붙은 피딱지와 함께 잔뜩 일그러진 채였는데 붕대 아래로 붉어져 있는 것들이 절대 17살 여자아이의 얼굴처럼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사고 당시보다 더 충격을 받아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었다. 그때는 다시 예전의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란 보장도 없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의 어린 나는 보통 여자로서의 내 인생이 다 끝난 줄 알았다. 기가 막혀 눈물만 짜고 있던 나에게 아빠는 슬며시 많이 좋아진 거야 라고 했다. 그럼 한 달 전에는 대체 어땠다는 말인가? 아빠는 꽃 같은 나이대의 딸아이의 처참하게 망가진 얼굴을 보면서도 늘 웃고 쉴 틈 없이 장난을 걸며 일말의 내색 없이 그저 견뎌오신 것이다. 꽃과 줄기가 상해 끔찍한 몰골이 되었어도 오직 나의 뿌리를 되살리려 아빠는 내 정신을 계속 붙잡고 있어 주신 것이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무도 확답해주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나를 대하고 제 스스로 굳센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우울함과 눈물로 질척해진 땅을 농담과 장난으로 부지런히 풀어 말리면서 당신이 만약 내 콘서트에 온 적이 있다면 나의 아빠를 만난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는 로비에 서서 모든 사람을 맞이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전부 외우고자 한다. 몰래 포스터 같은 걸 빼돌려주거나 나 대신 본인의 사인을 해준다거나 왜 이렇게 일찍 왔느냐 배 안 고프냐고 다그치신 뒤 뮤지션 대기실에 놓인 간식들을 가져와서 나눠 먹자며 슬그머니 내민다거나 혹은 당신과 담배 한 대를 같이 태우기 위해 꽤 긴 거리를 함께 산책하기도 한다. 당신이 자신 이야기를 하면 그는 분명 눈물을 조금 글썽이면서 굳은 살 박힌 큰 손으로 당신의 등을 퍽퍽 소리나게 두드려 주었을 것이다. 아빠는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는 나의 팬이라면 무서울 정도로 전부 기억하고는 대기실에 10여 분 주기로 찾아와 오늘은 누가 왔고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 어디쯤에 앉아 있었는지 그리고 함께 서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를 끊임없이 나에게 전해주신다. 아빠는 병원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이제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아빠는 또 내가 태어난 날 이야기를 버릇처럼 시작할 것이다. 비가 한 차례 시원하게 내리고 나면 내 꽃들도 고개를 들고 나도 내린 비만큼 더 깊이 뿌리를 뻗을 것이다. 나는 가끔 내가 사랑하는 이의 꽃과 그리고 줄기만을 쳐다보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아니면 그가 고개 숙이고 아플 때 억지로라도 당장 일으키겠노라며 청하지도 않은 마음을 나 좋다고 내려보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사랑은 오직
주는 것만이 아니라 주고 싶은 마음을 참을 줄도 알아야 하고, 때로는 마음과 정반대되는 행동도 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복잡한 능력이다. 그렇게 미묘하고 이상해 보이는 일도 척척 해낼 수 있어야만 비로소 부모가 된다. 우리의 젖은 뿌리를 잘 마른 흙처럼 부드럽게 감싸줄 수 있는 노래들을 생각한다. 비내음이 난다. 아빠를 생각한다. 나도 내 수국처럼 약간은 목이 마른 채로 이제부터 내내 내릴 장맛비를 기다릴 것이다. 콤플렉스가 만들어낸 멋진 것.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데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공포감이 듭니다. 후회할 걸 알면서 같은 실수를 또 매번 저질러요. 행복해지고 싶은데 나는 그냥 내가 너무 싫어요. 매일 죽고 싶은데 사실은 너무 살고 싶어요. 크고 작은 모순들은 이렇게 좋지 못한 조합으로 묶여 있다. 서로 엉켜있는 정반대의 것들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걸 손 놓고 지켜보곤 한다. 모순은 수십 겹으로 포장되어 있는 작은 상자 같다. 그것을 끝까지 풀어 헤쳐보면 언제나 불쾌한 콤플렉스 한 뭉치가 또아리를 들고 그 안에 앉아있다. 우리는 툭하면 자신을 비난하고 낮잡아 본다. 모순투성이에 문제의 결정체인 자신을 스스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의식 과잉 상태에 살고 있으면서 그 어느 시대보다도 자아의 존립을 위태로워한다. 지금 내 모습과 꿈꾸는 모습 사이의 거리는 행성과 행성 사이의 간격만큼이나 멀어 보이기에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순순히 납득해버리기가 별로 그렇게 힘이 들지도 않는다. 두려움에 설득당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하며 싸운다. 내가 가진 모순성과 불완전함이 나의 존재에 개성과 특별함을 부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나는 기성곡의 고음 부분을 다른 친구들처럼 아름답게 소리낼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스스로 곡을 쓰기 시작했다. 나의 콤플렉스가 나를 새로운 길로 이끌었고 그리하여 간신히 알게 되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중저음을 가졌는지 말이다. 기억이 난다. 수많은 노래 속에 마치 약속한 것처럼 장치되어 있는 세든 고음 부분을. 어린 나에게는 노래를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목소리처럼 느껴졌다. 노래하는 다른 친구들은 모두 어렵지 않게 그런 부분들을 소화해냈다. 노래의 도입, 분화, 전개는 모두 폭발하는 고음 부분 한 군데만을 빛내기 위해 존재하는 디딤돌에 불과했고, 비로소 고음의 카타르시스가 터져 나와야만 세찬 박수도 함께 터져 나왔다. 나는 내 목소리를 좋아했지만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 사이에 놓이자마자 곧바로 내 목소리가 싫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처럼 되기 위해 죽도록 노력도 해봤지만 입안에서 피맛이 나고 목이 쉬어버릴 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고음 불가의 목소리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다. 우리의 어린 시절을 통틀어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버리는 일만큼 잔인한 사건은 없다. 모든 사람의 음역은
각기 목소리가 다른 만큼 당연히 다를진데 그때는 그런 사실조차 나의 한계에 대한 구구절절한 핑계에 불과하게 느껴졌다. 나는 다른 친구들처럼 인기 있는 노래들을 열창하며 불러볼 수가 없었다. 키를 낮추지 않고서는 말이다. 그건 채 여물지 않은 성장기에 이미 엄청난 콤플렉스가 되었고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실패의식을 불러일으켰다. 별 수 없이 나는 나를 싫어하기 시작했다. 칸막이 연습실에 앉아있노라면 사방에서 친구와 선배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종종 귀를 기울이고 그 노래들을 열심히 들었고 감탄하며 좌절도 했다.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 분해서 눈물을 뚝뚝 흘린 적도 있었다. 괴로운데 그래도 노래는 하고 싶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는 유일한 일이 바로 노래였다. 어쩌겠는가? 나는 무용한 시도들을 포기했고 더 이상 연습실에 드나들지 않았다. 노래를 부르는 대신 더 많이 들으며 안으로 침잠했고 18살 어느 밤에 처음으로 노래를 썼다. 그게 나의 시작이었다. 터지는 고음 부분이 없어도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고 싶었고 도입부와 모든 전개가 고음 부분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아름다울 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미 그런 노래들이 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 내가 몰랐을 뿐. 그리고 조금 늦게 알게 되었을 뿐이다. 만약 내가 시원하게 고음을 내지를 수 있었다면 과연 밤을 새며 곡을 쓰려 했을까? 지금은 감사한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했음을. 그래서 필요를 느끼고 빈 곳을 채우려는 갈망을 느꼈음을. 내가 그토록 부끄러워하고 절망했던 나의 특질은 사실은 내가 가고 있는 길에 꽤 적합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저음과 부드럽게 소리낼 수 있는 중음역들을 통해 6월의 강물같이 편안한 노래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깊게 포옹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해보았다. 내가 무대 위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듯 나의 관객들도 결코 나를 속이거나 연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함께 울 때가 많다. 그래서 터진 눈물에 서로 어쩔 줄 몰라 할 때도 많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 그것이 행복하고 좋은 일임은 양쪽 모두가 재연히 이해한다. 물론 거기에 고막을 찌르는 짜릿한 고음은 없다. 목소리가 영혼에 닿으려 할 때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끔 목표한 문을 통과하지 못해서 죽고 싶을 만큼 좌절하고 지독하게 부러지거나 꺾인다. 선한 당신은 모든 탓을 자신의 부족함에 돌리기도 한다. 안다. 우리는 결코 완벽해보지 못할 것이다. 당장 죽는 순간이 닥쳐와도 우리는 여전히 무분별하고 모순적이며 절대적으로 불완전할 것이다. 하지만 절망하기만큼 힘이 드는 일도 끄떡없이 해내고 있는 상태라면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도 한 번쯤은 시도해보자. 나도 그렇게 한다. 이 방법은 낡았지만 늘 틀림없는 효과를 발휘한다. 지금에 이르러 어떤 다정한 사람들은 나에게 목소리가 완벽하다고 말해주기도 한다. 스스로 믿지는 않지만 어떤 누군가에게 나는 완벽한 목소리이기도 한 것이다. 만약 좌절 중이었던 그 소녀에게 이 말을 전해준다면 그 아이는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
대답은 결코 아니오다. 그 애는 절대 그 말을 믿지 못했을 것이다. 좌절과 절망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것은 새카맣고 무거운 장막처럼 우리를 덮어버린 다음 보지도 듣지도 꿈꾸지도 못하게끔 하는데 그 용도가 있다. 과거의 소녀와 지금의 나의 목소리가 달랐을까? 다른 노래를 부르는 다른 사람이었을까? 그렇지 않다. 차이는 바로 별것 아닌 데 있다. 장막을 걷어버리고 나왔는가, 아니면 아직 그 안에 있는가 정도의 차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완벽하지 않았을까? 누구라도 입을 오물거리는 아기를 보면 그 작은 손가락들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안다. 거기에 더해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매일매일 새로워졌으며 스스로 서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걷거나 달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척박하고 억지스러운 세상에서 한 줄기 꿈을 찾아내 품어보기도 하였다. 그 모든 불가능한 이유와 온갖 불합리들을 감내하고서도 말이다. 그게 바로 당신이다. 우리는 남을 인정하는 만큼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배워야 한다. 나는 좌절에 맞닥뜨릴 때 종종 입 밖으로 소리내 이렇게 말한다. 어쩌겠는가? 내가 그걸 사랑하는데. 당신도 소리내어 말해보라. 우스워 보일지는 몰라도 이건 정말 효과가 있다. 어쩌겠는가? 내가 그걸 이토록 사랑하는데. 어쩌면 콤플렉스는 우리 인생의 길잡이이자 당신만의 사랑스러운 특징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모두가 따라 걷는 닦인 길에서 벗어나 작은 오솔길에 들어서게 하며 새로운 풍경을 만나게 한다. 나 역시 지독한 콤플렉스와 그 콤플렉스가 만들어낸 멋진 것들을 중 나열한 뒤 분류할 수도 있을 만큼 많이 가지고 있다. 오히려 자신이 있었던 것에 발이 걸려 호되게 넘어졌던 횟수와도 비슷할지도 모르겠다. 콤플렉스는 그리 나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나쁜 것은 우리를 덮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박차고 일어날 때 그것들도 자연히 스르르 벗겨질 것이다. 오늘 내가 우리에게 기록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것이다. 존재를 누름틀처럼 짓눌러대는 우리의 콤플렉스들을 어깨에 이고 가지 말고 이제 그냥 놓아버리자는 것.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이 일어나 나를 어떤 길로 이끄는지를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건 어떻겠냐는 제안이다. 우리는 이미 옳은 길을 알고 있으면서도 최선을 다해 그 길을 피해가려 애쓰기도 한다. 그런 점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역설이며 아주 흔하게 맞닥뜨리는 모순일 것이다. 너의 즐거움을 따라가라 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그 말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한다. 너의 콤플렉스를 따라가라 라고. 그러면 당신은 분명 처음 보는 새로운 길로 그 즉시 들어서게 될 거라고.